오늘은 접신물에 코박고 꽹과리를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울산에 가면 돈질산이 있지요. 옛날에 이 산에는 구준 날이면 도깨비들이 나타나 농악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산 주위가 지금처럼 논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밭이 있었다고 하지요. 바닷물을 끌어와 햇볕으로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어요. 날이 굳은 어느 날 저녁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농악 소리를 들었어요. 돈질산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아이고, 오늘도 또 놀이마당을 벌렸군. 꽹과리 칭 장구를 치고 나팔을 불고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그러게 말이야. 농악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한다고. 그렇게 일꾼들은 도깨비들의 농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농악은 1시간쯤 계속되었지요. 그러다가 농악 소리가 뚝 그치더니 대장 도깨비가 부하 도깨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신나게 놀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징, 장구 다 괜찮았는데 말이야. 꽹과리 소리가 영 신통치 않았어. 꽹과리 소리만 제대로 내면 우리 농악 소리가 사람들 못지않을 텐데 말이야. 옳은 말씀입니다. 꽹과리가 장단에 잘 맞춰줘야 농악 소리가 살아나지요. 좋은 수가 없을까? 밖에서 꽹과리 잘 치는 도깨비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대장 도깨비가 이렇게 말하자 한 도깨비가 입을 열었어요. 대장님, 꽹과리 잘 치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전라도 남원 땅에서 살고 있는데 별명이 주꽹과리입니다. 꽹과리를 하도 잘 쳐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을 데려온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 도깨비는 무릎을 쳤어요. 어허, 그게 좋겠군. 지금 당장 그 친구를 데려오도록 하라. 여기서 남원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부르면 내일쯤 도착할 겁니다. 알겠네. 어쨌든 내일 저녁에는 멋들어지게 놀 수 있겠군. 허허, 벌써 기대가 되는데. 대장 도깨비는 좋아서 입이 벌어졌어요. 소금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도깨비들이 주고받는 말을 모두 엿들었죠. 아이고, 저런 큰일 났네. 멀쩡한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도깨비가 되려면 죽어야 하잖아. 아이고, 주꽹과리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을까? 내일 저녁에 온다니까 도깨비들이 사는 돈제산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보자고. 나루터에 가서 미리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좋았어. 그렇게 하자고. 일꾼들은 주꽹과리를 구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튿날 오후 나루터 주막에 가서 주꽹과리를 기다렸지요. 돈질산으로 가려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했어요. 일꾼들은 배들이 떠나기 전 배에 탄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물어보았지요. 그렇지만 남원에서 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녁 무렵 허름한 옷차림에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한 사람이 나루터에 나타났어요.
그는 손에 꽹과리를 쥐고 있었죠. 왔다 왔다. 저 사람이 주 꽹과리인가 봐. 그는 제정신이 아닌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건들건들 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일꾼들은 주 꽹과리를 붙잡아 미리 봐둔 외딴 집으로 데려갔죠. 주 꽹과리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주 꽹과리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가두는 거요? 나는 갈 길이 바쁜 사람이요. 아이고, 괴로워도 오늘 저녁만 참아 주십시오. 우리가 왜 당신을 가두었는지 내일 알려드리지요.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어. 주 꽹과리는 길길이 뛰며 소리쳤어요. 나중에는 방문을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지요. 1시간쯤 지나자 주 꽹과리는 잠잠해졌어요.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지친 모습으로 누워있었죠. 잠시 뒤 그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세요. 부탁이 있어요. 물 한 그릇만 떠다 주세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아이고, 알겠소. 잠깐만 기다려요. 일꾼 한 사람이 물 한 그릇을 떠와 방에 넣어 주었어요. 물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밖에서 지키던 일꾼들은 일이 잘 풀렸다며 주막에서 술을 사다 마셨어요. 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숨소리도 들리지 않잖아. 정말 그렇네. 아이고야, 그렇다면 혹시? 일꾼들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 꽹과리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이고야,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네. 몸에 상처도 없고 그냥 누운 채로 죽었잖아. 그러게 말이야. 몇 시간 만에 굶어 죽었을 리는 없고. 아이고야. 일꾼들은 하도 이상해서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이 살펴보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군요. 예? 아니,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요. 어허, 물 한 그릇을 주었다면서요. 물을 마시지 않고 코에 물을 들이부어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먼. 이건 뭐 도깨비에게 홀리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지. 맞아, 우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어. 일꾼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돈질산에서는 농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때와는 달리 완벽한 솜씨였지요. 일꾼들은 농악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혀를 내둘렀어요. 역시 주 꽹과리야. 그 친구가 도깨비가 되어 끼니까 농악 소리가 살아나네. 살아난다고. 대단하다. 이 정도 소리를 낸다면 사람이 도깨비에게 농악을 배워야겠어. 그렇게 농악 소리는 밤새도록 그칠 줄을 몰랐어요. 도깨비들도 예전보다 더 신이 난 모양이었지요. 조용히 의리를 지키다. 절부 이씨는 충무공의 후예로 병마절도사 민공의 손자 며느리가 되었다. 그러나 초래를 지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신랑이 죽어버렸으니
이때 겨우 15살을 넘긴 나이였다. 절부는 온양의 할머니 댁에 있었고 남편 집은 청주였다. 부고가 오자 통곡을 하고는 마실 것조차 입에 대지 않았다. 부모가 가엾게 여기고 위로했으며 주위 사람들도 이 절부 곁을 살뜰히 지켰다. 하루는 이렇게 청했다. 제가 남의 아내가 되어 남편 일은 아픔을 당했으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해 죽기를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시가에 조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시부모님도 달리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신행례도 올리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제 아비가 죽어 초상과 제사를 주관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데도 헛되이 죽는다면 그것은 남의 며느리 된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가서 곡을 하고 초상을 치른 후에 시댁 집안에서 양자를 얻어 시가에 대가 끊어지는 애통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빨리 행장을 꾸려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딸이 비록 어려도 말이 바르고 이치에 맞다 여겨 장차 그 말을 들어주려 했지만 여전히 자결할까봐 걱정이 되어 시간을 끌었다. 절부가 말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답니다. 울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니 부모가 성의를 가상하게 여겨 청주로 가는 행장을 갖춰주었다. 어리고 나약한 아녀자가 시가로 들어와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받들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주관했다. 가산을 다스리고 비복들을 이끄는데 넉넉한 조리가 있으니 이웃 마을 친척들도 모두 현명한 며느리라고 칭찬했다. 3년이 지나자 시댁 집안으로부터 양자를 얻으려 했다. 직접 거적자리를 갖고 가서 간절히 청해 비로소 양자를 얻어왔다. 선생을 두고 양자를 힘써 가르쳤고 며느리를 얻어들였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시조부모와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예에 맞게 장례를 치렀는데 슬퍼함이 지나칠 정도였다. 집 후원에 3대의 무덤을 만들고 성물을 갖추었다. 하루는 새 옷을 지어 입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무덤에 가서 성묘하고 청소를 했다. 돌아와서는 집안의 사당을 배알했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방 가운데에 앉아 아들 내외를 불러서 집안일을 일일이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다. 너희 내외는 이미 장성해 충분히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노쇠했으니 너희는 집안일 맡기를 사양하지 말거라. 절약해서 쓰고 검소함을 숭상하며 부지런히 살도록 해라. 밤이 깊어지자 아들과 며느리가 물러갔다. 부인은 남편의 부고를 듣고 달려갔을 때 가져온 작은 병 속 독약을 몇 모금 마시고 곧 기절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와 급히 들어가 보니 곁에 있는 작은 병에서 약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고 절부는 이불과 요를 펴고 그 위에 옷을 곱게 차려입은 채 누워 있었다.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아들 내외가 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니
큰 종이 두루마리가 요 앞에 놓여 있었다. 펼쳐보니 유언장이었다. 일찍이 혹독한 아픔을 겪은 일을 쓰고 가복과 옛 자취를 기록했으며 이어서 집안 다스리는 법도를 이야기했고 노비와 전답, 문권 있는 곳 등을 세세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두었다. 내가 부음을 들은 날 죽지 않은 것은 차마 민씨의 대가 끊긴 채 의지할 곳 없는 시부모만 남겨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 책임을 다했고 뒤를 부탁할 사람도 얻었으니 어찌 한순간이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겠는가. 이제 돌아가 지하의 낭군을 만나보련다. 아들은 초상을 치르고 절부를 선친의 묘에 합장했다. 남긴 가르침에 따라 가도를 잘 닦으니 원근의 사림이 글을 쓰고 서로 알려 위로부터 정려가 내려지도록 했다. 아, 연려가 절개를 지키며 죽는 일은 예부터 많았지만 부녀자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끊어질 대를 이어주기를 이 절부같이 간절하게 원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또한 집안일을 일일이 잘 정돈해 처리하고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 절부야말로 진정한 절부가 아니겠는가. 설중매 24번째 이야기. 긍정전에는 영의정 수양대군과 좌의정 정인지, 우의정 한확, 좌찬성 신숙주, 좌참찬 허후를 비롯한 정부와 3사의 백관들이 모여 있었다. 여기서 맨 먼저 토의된 안건은 수양대군을 호위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잔당의 무리들이 수양대군이 출입할 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사오니 군사로 호위케 함이 가하리라 아뢰오. 하고 좌의정, 우의정이 개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진무 2명에게 각각 별시위 50과 총통 방패 20을 거느리게 하여 수양대군과 그의 궁을 호위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이 일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표창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을 정난 공신으로 칭하고 정인지 이하 36인을 등훈으로 구분하여 군으로 봉했다. 정인지, 한명회, 권남, 한학, 홍달손 등이 1등훈이었고 신숙주, 강맹경, 유수, 유하 등이 2등훈이었고 최항, 홍윤성, 양정, 이계전, 봉속주, 이사철 등이 각각 공신으로 역시 군으로 봉해졌다. 이 일이 끝나고서 정인지는 안평대군 용과 이전에 우의정이었으며 정경도에 도채찰사인 정분을 사사해야 한다는 것을 임금께 개청했다. 안평대군 용은 영모의 우두머리이며 종사의 대죄인이 온즉 비록 지친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아뢰오. 백관과 백성들이 모두 이 역적들을 살려두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성상은 사사로운 정을 버리시고 공론에 따라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채찰사 정부는 비록 나가 있었다고 하여도 황보인 김종서와 같은 패였음이 분명하오니 그도 역시 죽어야 함이 옳은 줄로 아뢰오. 하고 정인지가 임금께 아뢰었다.
정인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넓은 긍정전에 울려 퍼질 때 백관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으며 주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안평대공과 정분의 생사가 결판나는 순간이었다. 윤 또는 불윤이라는 왕의 한마디로 끝날 일이었다. 이때 허후가 엎드린 채 길게 내뱉듯이 말했다. 좌참찬 허후 아뢰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허후에게로 집중되었다. 왕도 허후를 내려다보았다. 상감께 없어는 좌의정 정인지를 지금 파직하시어 잡아가두심이 옳은 줄로 아뢰오. 허후는 여기까지 말하고 좀 사이를 두었다. 허후는 흥분을 못 가라앉히는 듯 했으나 예기치 않은 벼락을 맞은 정인지는 안색이 퍼렇게 변하고 손끝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일순, 장내는 살벌함이 감돌더니 모두 허후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종실의 지친이신 안평대군을 모함하여 골육지변을 일으키려 함은 그 죄가 죽음에 해당할 것이오며 안평은 지친이라 차마 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두는 바이다 라고 정교를 내리신 것이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솔백관계하여 성상을 괴롭힘은 자신의 사욕을 이루기 위하여 성상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성상을 위협하는 거동이니 또한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 줄로 아뢰오. 영의정이 자제하거늘 좌의정의 신분으로 솔백관계를 한다 함은 규율을 문랑케 함이니 그 죄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으로 아뢰오. 이를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 화가 남아서 위로는 상감과 종실을 가벼이 여기고 아래로는 백관을 함부로 다루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오니 지금 정인지를 파직하여 벌하심이 옳은 줄로 아뢰오. 허후로서는 죽음을 무릅쓴 발언이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어안이 벙벙하여 말없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덤덤하게 듣는 자세로 몇 번인가 쓴웃음을 입가에 띄울 뿐이었다. 정인지는 허후의 일거일동을 유심히 노려보고 있었다. 이윽고 왕이 말했다. 안평대군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은 자들은 앞으로 나와 보시오. 성상문, 이계, 박팽년, 유성원, 하위지, 기건, 이석형 모두 합쳐서 30여 명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왔다. 이때 수양대군이 왕의 곁으로 다가갔다. 조회는 이걸로 끝내시옵고 정인지와 허후의 말은 이후에 결정하심이 가한 줄로 사료되옵니다. 수양대군이 긴밀히 왕에게 상주했다. 왕은 여기서 좀 더 대신들의 토론을 듣고 싶었으나 궁국 대사를 모두 위임받은 영의정 수양대군의 말을 받아들여 파조를 하고 편전으로 돌아갔다. 어찌하였거나 우선은 정인지가 한바탕 당한 셈이었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허후가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다. 허후의 발언도 그렇거니와 정인지로서는 안평대군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안평대군을 죽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몰라도 일단 꺼낸 이상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장차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훤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서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 꼬리와 같은 이치이다. 한번 잡으면 놓아서는 안 된다. 힘껏 마구 잡아당기면 호랑이는 힘을 못 쓰지만 자칫 잘못하여 손을 놓아버리면 호랑이는 돌아서서 사람을 잡아삼켜버린다. 그야말로 정치 권력의 싸움이란 일시라도 엉거주춤할 수 없는 것이다. 잡아먹지 못하면 잡아먹히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정인지가 길을 쓰고 안평대군을 죽이려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정인지가 솔백관계했던 날 허후는 한 번 나서서 안평대군을 죽이는데 반대 발언을 했지만 그것은 다 무너진 집에 대들보를 받들어 보려는 허망한 노력에 불과했다. 기울어진 대세를 몇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허후의 그러한 반대 발언은 결과적으로 정인지를 지지하는 세력을 더욱 결속시켜서 안평대군의 사사를 촉진하게 된 것이었다. 대신들의 끈질긴 계청에 왕은 끝내 안평대군에게 죽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 하여 안평대군은 사약을 받게 되고 그의 아들 우직은 진도로 유배되고 말았다. 이때 이들과 함께 처단된 자들 중에는 이전에 우의정이었던 정분이 있었는데 그는 나간으로 유배되고 또 충주에 가 있던 교리 이현노도 자객의 손에 죽었다. 이현노가 죽음을 당한 것은 맨 처음 대사헌 기건과 함께 수양대군의 국사 참여를 막으려고 분경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조수량, 지정, 안왕경, 유종문 등도 각기 유배를 당했다. 안평대군이 범한 죄목 중에는 김종서 등이 꾀한 영모의 우두머리였다는 것, 그것 이외에도 괴상한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평대군이 그의 양모 성씨와 간통했다는 끔찍스럽고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황당무계한 죄목이었다. 일찍이 안평대군은 그의 삼촌이요 세종 임금의 동생인 성령대군의 양자로 들어가 있었다. 성씨는 성령대군의 후실이었으며 나이가 안평대군과 비슷하게 젊었고 자색이 출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죄목을 덮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죄목에는 아무런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안평대군은 통분하면서 사약을 마셨으니 이때 그의 나이는 36세의 아까운 청춘이었다. 안평대군이 더러운 죄목까지 덮어쓰고 죽었다는 소문이 그 당사자인 성령대군의 부인 성씨에게 전해졌다. 성씨 부인은 억울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길로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말았다. 안평대군을 처치한 정인치는 허후 이하 30여 명의 엄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허후를 거제로 귀양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의 죄는 묻지 말도록 했다. 이것은 그 후 수양대군이 민심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처사였다. 김종서의 신복 부하로 함길도 절제사로 가 있던 이징옥을
처단하려고 그 후임으로 박호문을 보냈으나 일단 실패한 일이 있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였다는 소식이 이징옥의 귀에 들어갔다. 이징옥은 충격을 받고 김종서의 원수를 갚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럴 즈음 한양에서 박호문이 왕명을 받들고 이징옥에게 가서는 자기가 새로 함길도 절제사로 임명된 사실을 알리고 왕의 인부를 이징옥에게 보였다. 이징옥은 어명은 거역하지 못하고 절제사의 자리를 박호문에게 물려주고 상경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예하의 군관 김수산이 이것을 만류시켰다. 장군, 어명이라고는 하지만 조정이 뒤숭숭한 이때에 잘못 상경하셨다간 낭패라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좀 더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해야 하겠군. 이징옥은 발길을 돌렸다. 그는 그날 밤 박호문이 머물고 있는 영막을 찾아갔다. 영막은 경성에 있었다. 아니, 어째서 올라가지 않았소? 어명을 어길 작정이오? 박호문이 말했다. 누가 내린 어명이오? 이징옥은 눈을 부라리면서 말했다. 어명은 상감이 내리는 것이오. 말에 상가하시오. 자세히 알고자 해서 그로. 전에는 조정에서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절제사를 부르지 아니하였소. 그거야 내가 어찌 알겠소.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보다는 더 잘 알 것이 아니오. 좌의정 김종서 대감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오? 그렇소. 이 말을 듣자 이징옥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조정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수양대군이요. 야단 났구먼. 수양이 옥새를 노린다더니 정말이군. 어명이라더니 수양의 명령이렸다. 예, 이놈! 그 절제사 명부를 도로 내놓아라. 목을 쳐 죽이기 전에. 이징옥은 박호문에게 덤벼들었다. 박호문 역시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게 무슨 망발이냐? 나는 어명을 받았다. 어명을 거역한다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장 너에게 군법을 집행하겠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잡아 죽여라. 이징옥은 박호문을 끌어당겼다. 이징옥의 명령이 떨어지자 김수산이 부하들과 합세하여 박호문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 이튿날이 되었다. 이징옥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한양에서는 역적 수양이 어린 왕을 누르고 정권을 잡기 위하여 조정의 충신들을 다 잡아 죽였다. 일이 이쯤 되었으니 충성심에 불타는 우리들은 일어나서 간신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부하 군관들은 이징옥의 말을 듣자 동의의 뜻으로 일제히 함성을 올렸다. 이때 군관 박문헌이 나서며 한 가지 새로운 차관을 내놓았다. 장군님, 잠깐 진정하십시오. 장군의 명성은 멀리 야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야인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쳐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지금은 어물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김수산이 당장 쳐들어가기를 주장했다.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고 간 끝에 이징옥이 결단을 내렸다. 내가
야인들을 모아서 황제로 오를 것이다. 먼저 오국성으로 가서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리 하여 그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경성을 떠나 북쪽을 향해 떠났다. 한양이 남쪽인데 왜 북쪽으로 가고 있지? 오국성으로 먼저 간다. 거기는 북쪽이다. 우린 이제 황제의 군대가 되었다. 며칠이 지나서 그들은 두만강 강변에 종성에 도착했다. 이징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다. 하늘의 뜻과 여러 사람의 추대로 짐은 대금국의 황제의 위에 오르노라. 먼저 두만강 건너에 오국성을 국토로 정하고 짐의 고국은 자차 수복토록 할 것이니라. 고국에서는 수양이 왕위를 찬탈코자 어린 임금을 죽이려 하니 짐은 이에 대항할 것이노라. 모든 백성들은 짐과 뜻을 같이 하여 적의 무리를 쳐부술 것을 명심할지어다. 이징옥의 황당무계한 이런 행동은 일종의 도피행각이었다. 김종서가 맞아 죽은 한양으로 불려간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고, 또 절제사의 직위를 물려주고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도 안 될 말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따르는 부하를 이끌고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물러앉아 있기를 택한 것이었다. 이징옥으로서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는 궁여지책이었다. 자칭 황제가 된 이징옥은 종성부사 정종을 불러서 자기에게 항복하면 높은 벼슬을 주겠노라고 위협도 하고 꾀기도 했다. 사세불리한 정종은 할 수 없이 그에게 굴복하고 종성부의 관사를 이징옥에게 내주고 자리를 물러났다. 종성부에서 쫓겨난 정종은 어느 민가의 작은 방에 누운 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징옥의 휘하에 남아있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당장 달아날 수도 없었다. 숨을 곳이 없었다. 부사의 직책을 가진 몸으로 이징옥에게 쫓겨서 그대로 도망친다면 조정에서는 극형을 내릴 것이 뻔했다. 그는 진퇴 유곡에 빠져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고 있었다. 누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정종은 가슴이 벌떡거렸다. 경성도 진무 이행검이었다. 이행검은 함길도 경성에서 이징옥의 부하로 따라온 사람이었다. 이행검은 이징옥이 황제를 자칭하는데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황당무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통분해했다. 그는 종송부사 정종이 이징옥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종과 힘을 합친다면 이징옥을 처치하기가 더 수월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이징옥의 목을 베어 조정에 바치면 1등 공신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서로 뜻이 통한 그들은 속마음을 터놓았다. 이징옥을 따라다니다가는 신세를 망쳐요. 그놈이 도망을 치면 혼자 칠 일이지 우리들까지 여기에 끌고 왔으니 참 기가 잘 노릇입니다. 황제라는 것이 애들 장난이 줄 아는지 아이고 원. 이 행검이 어처구니 없다는 투로 푸념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저들과 함께 역적으로 몰리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 합니다. 정종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예 그놈을 없애버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놈의 힘이 보통이 아닌데 그게 쉬울까요? 잘못하다가는 이쪽이 당하게 될 겁니다.
정종이 말했다. 그러나 정종의 머리는 무서울 정도로 빨리 돌아갔다. 진퇴유곡에서 헤매다가 동지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징옥을 처치할 수 있는 한 가지 계책이 떠올랐다. 그것은 종성부 내부 구조를 적당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종성부 본관은 정종이 직접 설계하여 지은 것이었다. 지금 이징옥이 들어서 자고 있는 방 위쪽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붙어 있었다. 그 골방에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가 있었다. 정종 한 사람만이 그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이징옥이 그것을 알 턱이 없었기에 그리로 들어가서 이징옥을 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종은 작은 소리로 이 행검에게 자기의 계책을 알렸다. 이 행검이 그 제안을 통쾌히 받아들였다. 이 행검에게는 직속 부하 100여 명이 있었다. 그들 중에 3명의 힘센 장사를 뽑아 완전 무장을 시켰다. 정종은 이들을 데리고 종성부의 그 골방의 비밀 통로로 숨어 들어갔다. 이 행검과 그의 직속 군사들은 밖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 정종과 그가 이끈 세 장사들은 비밀 통로를 거쳐 골방에 숨어들었다. 아래 바닥에서 이징옥이 코를 골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정종은 골방 문을 약간 열고 방 안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이징옥은 벌거벗은 채 역시 알몸인 계집과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다. 정종은 뒤로 물러서고 장사들을 앞으로 보냈다. 정종이 공격하라는 신호를 했다. 그는 골방에 머물렀다. 세 장사들이 뛰어내렸다. 그들은 칼로 벗은 이징옥을 힘껏 찔렀다. 어둠 속에서 정통으로 찌르지 못했는지 이징옥은 벌떡 일어났다. 계집은 한쪽 구석으로 가서 처박혀 떨고 있었다. 이징옥은 맨몸으로 대항했다. 이징옥의 발개이질에 칼을 든 장사 하나가 나가 자빠졌다. 이징옥은 자객이 놓친 칼을 얼른 방바닥에서 주워들었다. 그의 벌거벗은 몸은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긴 했으나 치명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칼을 든 그의 앞에 남은 2명의 자객은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았다. 자객들이 쓰러지면서 괴성을 지르자 밖에서 기다리던 이 행검이 지휘하는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이때 이징옥의 세 아들도 칼을 들고 나와서 군사들과 대적하여 싸웠지만 중과 부적으로 모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징옥 역시 여러 명의 군사들과 격투를 벌였지만 군사들에게 찔리고 베어진 상처로 출혈이 심하여 기어이 쓰러지고 말았다. 군사들의 칼이 일시에 그를 내리쳤다. 마침내 천하장사 이징옥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대금 황제의 부푼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이징옥이 쓰러지자 비로소 골방에 숨었던 정종이 방으로 내려왔다. 그는 이징옥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목을 자르도록 했다. 이징옥의 직속 부하들도 거의 전멸당했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여진 땅으로 도망쳐 버렸다. 이징옥의 반란이 이렇게 끝난 것은 수양대군에게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이징옥이 한양으로 쳐들어왔다면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수양대군은 이징옥의 반란을 평정하는데 공이 많았던 정종과 이행검을 후하게 대접했다. 이행검은 첨지 중추부사에 오르고 정종은 정랑공신 3등훈의 동평군으로 봉해졌다. 유혈의 창극이 일단락되고 새해가 밝아와서 단종 2년이 되어 임금의 나이가 14세가 되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으로서 어려운 궁국 대사를 처리하고 있었으니 왕의 일신은 편하기만 했다. 수양대군은 어린 왕이 학문에 열중하고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도왔다. 외로운 어린 왕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작정으로 해빈 양씨로 하여금 수시로 궁중을 출입하게 했다. 왕이 아기였을 때 해빈 양씨가 젖을 먹여 길렀던 것이다. 왕은 해빈 양씨가 가까이에 있어주면 무척 마음이 편했다. 요새 와서는 왕이 근정전에 들어 대신들의 조회를 받는 일도 뜸해졌다. 어린 왕은 늙은 대신들에게서 해방된 것이 기뻤다. 일신이 편하게 되니 왕은 수양대군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히 누그러졌다. 잔인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졌다. 수양대군 또한 이제는 어린 왕에 대한 생각이 깊은 동정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김종서 등이 왕을 감싸고 돌았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어린 왕까지도 못마땅하게 여겨졌으나 이제 모든 권력을 장악하자 그런 생각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반대로 어린 조카를 보살필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해빈 양씨를 다시 궁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왕을 위로해 주도록 한 것이 모두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수양대군은 정난 사건을 마무리 지은 다음 그동안 침체해 있던 정무를 돌보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문종왕 이래 중앙과 지방 관청의 기강은 말이 아닐 정도로 무너져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정치 기반을 일신할 필요가 있었다. 정인지와 신숙주는 제도와 행정을 개혁하는 데 뛰어난 지식과 수완을 발휘했으며 권남과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권력을 옹호하는 데 그 지혜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모략과 고등 정책은 놀라울 정도였다. 이리하여 몇 달이 안 가서 조정의 내외는 새로운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이 김종서의 여당과 안평대군의 잔당을 몰살하는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만 않았더라면 백성들은 전적으로 수양대군의 선정을 칭송하기에 인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양대군은 항상 자기가 많은 정적들을 몰살시켰던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더욱 그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수양대군의 약점은 그가 다른 모든 일에는 냉정하고 공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서 일파를 변호하려 드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처단하는 역기능의 힘으로 작용했다. 수양대군에게 불만을 품은 무리들에게는 악독한 무력을 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나라 전체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수양의 집권이 안정과 함께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어느 날 수양대군은 어린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하, 몇 해만 더 기다리소서. 전하의 치세로 하여금 한당에 버금가는 빛나는 시대로, 또한 전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요순 시대에 못지않은 백성으로 그리고 전하를 성왕이 되시도록 신이 꼭 애써 실현할 것이옵니다. 한 번은 수양대군이 정각에 조카님을 모시고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왕의 친숙이었으므로 왕후가 없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일이 가끔 있었던 것이다. 겨울밤의 공기는 상당히 차가웠다. 수양대군은 왕으로 하여금 안석에 몸을 편히 기대게 하고 시종을 불러 옥체를 덮을 작은 이불을 가져오도록 했다. 궁녀가 이불을 가져왔다. 그녀는 대략 16세 정도로 피어오르는 꽃봉오리처럼 예뻤다. 안석에 비스듬히 기댄 옥체에 궁녀는 가져온 이불을 덮으려고 했다. 그러나 왕은 몸소 손을 뻗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다. 그때 수양대군이 얼핏 보았다. 이불을 받을 때 왕의 손이 궁녀의 손에 닿고 있었다. 순간 왕의 손은 그 궁녀의 손을 한번 잡았다. 궁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듯 하였다. 얼른 물러서서 무안한 듯 절을 하고 물러났다. 어린 왕이 성에 눈을 뜬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결코 어리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고적한 왕을 위로하는 당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뒤로 제쳐놓고 있었던 것이다. 제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있다 해도 배우자만큼 가깝고 친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왕의 상중이었다. 상중에는 왕비를 맞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단상을 해서라도 왕비를 시급히 책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수양대군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 윤씨와 상의했다. 중전 책봉을 서둘러야 할 것 같소. 아직 거상 중입니다. 그거야 단상을 할 수 있지 않소? 단상을 말인가요? 그렇소. 상감 연치가 벌써 14시 아니오? 그렇긴 하지요만 어떻게 단상을... 그러지 말고 어디 좋은 덕과 재주를 겸비한 인물 있는 규수를 물색해 보시오. 수양대군은 자신이 14살 때 벌써 성에 눈 떠서 창가 출입을 했던 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의 풍습으로서는 그 나이면 장가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왕비를 간택하자면 삼간택이란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거상 중인 왕에게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할 수가 없었다. 대비나 모후가 없는 것도 그 하나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부인에게 그것을 부탁한 것이었다. 거상 중에 왕비를 책봉한다 하면 재상들과 유생들이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반대하고 나설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수양대군은 이 일을 좌의정 정인지에게 먼저 의논해 보려 했다. 그러나 철저한 유신인 정인지가 동의할 까닭이 없었다. 수양대군은 정인지한테 자기의 뜻을 알렸다가는 실행도 하기 전에 말썽만 커지리라 짐작했다. 그래서 그는 이 일만은 미리 정인지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일단 방침이 섰으니 이를 밀고 나가서 강압적으로 정인지를 몰아붙일 속셈이었다. 이 일은 신숙주와 상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는 쓸데없는 이론이나 예법에 얽매일 위인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은밀히 자기 집으로 불렀다. 그가 오자 수양대군은 어린 왕의 심경과
대궐이 공허하다는 말을 꺼내어 왕비책봉에 관한 신숙주의 의견을 물었다. 실은 소생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상 중이었으므로 그런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첫째는 외로운 전하를 위해서 간택을 서두르셔야 하며, 둘째로는 대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신숙주가 말했다. 아니, 나를 위해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오? 지금 한간에서는 듣기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이 말의 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백성들 중에는 수양대군이 어린 임금을 속여서 충성스런 대신들을 죽이거나 멀리 귀양 보낸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수양대군이 곧 왕위를 찬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김종서나 안평대군을 동정하는 자들이 퍼뜨린 소문이었다. 수양은 신숙주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했다. 그렇군. 그래서 소생은 이런 소문을 없애기 위하여 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만 아뢰기 어려운 일이라 말을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상감께서 중전을 맞아들이시고 그래서 원자가 탄생하시면 그런 해괴한 억측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수양은 신숙주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다. 만일 정인지였다면 그런 풍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엄벌로 다스리자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숙주는 문제의 해결 방식을 왕비를 맞아들여 원자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수양대군도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수습책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숙주의 지혜와 정치적 수완을 높이 샀다. 그런데 어린 상감님의 효성이 지극하셔서 탈상 전에 그 일을 윤허하실지요? 신숙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과히 염려 마시오. 전하께는 내가 어떻게 종용을 해서라도 윤허를 받을 작정이오. 예, 대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더 이상 여쭙지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해빈 양씨와 의논하는 것이 좋을 듯 여기옵니다. 해빈으로 하여금 주상의 윤허를 얻게 하는 게 어떠하실지요? 수양은 무릎을 탁 쳤다. 사실 수양 자신도 이를 해빈 양씨에게 부탁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어린 임금께 젖을 먹여 기른 해빈 양씨가 이럴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소. 규수 간택은 우리 집사람에게 당부해 두었소. 상감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나보다 해빈 양씨가 훨씬 나을 것이오. 그러면 해빈 양씨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고 이번 일은 신 좌찬성과 나만 알고 당분간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않기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것으로 일단락 짓고 신숙주는 집으로 돌아갔다. 수양대군은 그 즉시 해빈 양씨와 이 일을 상의했다. 그 뒤 수양대군의 부인 윤씨와 해빈 양씨 사이에도 하인이 오고 가며 혹은 서신을 교환하면서 왕비책봉이라는 거사를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시켰다. 얼마 후에 윤씨 부인과 해빈 양씨는 마침내 왕비를 내정하게 되었다. 고르고 고른 끝에 송현수의 딸이 물망에 올랐다. 규수의 나이는 왕보다 1살 위인 박년 15세였다.
규수의 아버지는 지증 추원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수양대군과는 일찍부터 친숙한 사이였으며 그는 지난해의 정란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는 권세를 탐내거나 아부할 줄도 모르는 위인이었다. 한마디로 그저 선한 위인이었다. 현재의 벼슬은 풍젓창의 부사였다. 종 6품에 지나지 않는 벼슬이었다. 풍젓창이라 함은 대궐의 양곡과 물품을 관리하는 관청이었다. 이런 직책을 맡은 송씨의 딸이 왕비로 내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수양대군 내외와 해빈 양씨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당사자인 송현수의 집안에도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1455년 갑술년 정월 대보름 하루 전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종일 눈이 내리고 있었다. 천지가 하얗게 덮여서 눈이 부시듯 상쾌한 그런 날이었다. 수양대군은 이날 어린 왕에게 왕비 책봉을 청원했다. 조정에서 의견을 모아 왕에게 그 뜻을 알리는 것이 순서였으나 수양대군은 그런 절차를 생략해버렸다. 대신들이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행한 처사였다. 주자 가래를 중히 여기는 대신들이었기에 이제 앞으로 넉 달이면 탈상을 할 참인데 지금 왕비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반대 여론이 들끓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들이 입바른 소리를 하고 따지고 드는 데는 아무도 당할 재간이 없었다. 어린 왕이 수줍어하는 태도를 보면 분명히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왕이 내심으로는 왕비를 맞아들이는 것을 싫어할 리가 만무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체면 때문에 사양하거나 거절을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진정 그런 뜻으로 사양하는 것이라면 끈질기게 조르고 간청한다면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만약 왕비 책봉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무리들이 날뛴다고 하면 어리지만 효심이 지극한 왕은 그들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염려도 있었다. 이리하여 수양대군은 혼자 먼저 왕의 윤허를 받은 다음에 좌의정 정인지와 우의정 한화객에게 알려 그들의 동의를 얻고자 했다. 조정의 의견을 찬성 쪽으로 돌리는 것은 나중이라도 가능할 것 같았다. 수양대군은 왕을 내전에서 아련하고 국모 책립을 개청했다. 예상했던 대로 왕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숙부님, 그게 무슨 말씀이어요? 수양대군은 왕의 이 말에 조목조목 따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하, 권례가 공허하고 고적할 뿐 아니오라. 전하께서는 자상하게 돌봐드리는 사람이 없으시므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옵니다. 또한 대내에 웃사람이 없으므로 기강이 문란하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사직을 견고히 하는 데는 후사가 시급하오며 만민이 국모가 없음을 걱정하고 있사옵니다. 숙부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었어요. 왕은 부끄러운 듯 약간 얼굴을 붉혔다. 물론 그러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하고도 급한 것이옵니다. 내일 조정에서 개청하겠사오니 윤허해 주시옵소서. 내일이요? 예, 내일이옵니다. 그 전에 신에게
윤허를 내리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좋은 일은 뒤로 미지 않는다고 하옵니다.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옵니다. 그러나 넉 달만 지나면 탈상인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 것이 무엇이오이까? 전하께 기쁘신 일이며 나라에 기쁜 일이온데 대상 뒤로 밀고 싶지 아니하옵니다. 윤허하여 주소서. 숙부님, 넉 달만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천하의 죄인이란 소리를 듣지 않을 거예요. 신이 이 일에 대하여 양녕대군께 의견을 물었사온즉 양녕대군의 말씀도 국모책봉이 가장 옳은 처사이었고 가장 급한 일이라 하옵니다. 양녕대군은 우리 종실의 으뜸 어른이시고 보기 드문 현인이십니다. 이런 점을 숙고하시와 윤허하여 주소서. 숙부, 하지만 온 유신들의 말썽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또한 훗날에는 상중홀례라는 더러운 오명을 남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 그것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옵니다. 이는 후계자를 하루속히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런 반대는 모두 신이 감당할 것이옵니다. 이 일의 책임이 전적으로 신에게 있다는 것을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종사가 그렇게 중하다니 숙부의 말을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아바마 말을 생각하면 자식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왕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수양대군은 윤씨 부인과 혜빈 양씨가 의논하여 간택한 규수에 대한 말도 왕에게 아뢰었다. 수양대군은 왕의 모습이 처량해서 곧 혜빈 양씨를 불러서 왕을 위로하도록 당부하고 어전을 물러나왔다. 이만하면 윤허는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은 좌의정 정인지를 설득해야 했다. 수양대군은 황효원이란 정사품 벼슬아치를 그에게 보냈다. 내일 왕후 책봉을 거론할 터이니 일찍 입궐하라는 말을 전하도록 했다. 정인지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 일에 대하여 누가 간택되었다는 말까지 듣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내색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전에 다 결정을 해버리고 다만 일찍 입궐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니 오아락 울분이 치밀었다. 이것 보게, 거상 중에 혼이 나는 법도 있던가? 자네도 유학을 배웠다면서 그따위 말이나 전하러 다니는 건가? 어서 눈앞에서 사라지게. 정인지가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녀를 왕후로 삼고 싶은 생각을 전에부터 품고 있었던 것이다. 수양대군도 정인지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눈치를 보이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가 국왕의 장인뻘이 되면 외척의 권세가 지나칠 것을 염려하여 모른 채 해버리고 아무 세력도 없고 장차 세력을 잡을 욕심조차 가지지 못할 송현수의 딸을 택한 것이었다. 황효원은 수양대군이 시킨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양대군에게로 돌아왔다. 수양대군은 정인지의 뜻을 알고 내심 웃으면서 허허, 일이 내일로 닥쳐왔으니 급하다고 이르게. 다시 가서 이렇게 전하게. 혜빈이 또한 왕후를 드리라고 청하니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일세. 황효원은 다시 정인지에게로 가서 수양대군이 시키는 대로
말을 전했다. 정인지는 혜빈이란 말이 나오자 또 화를 내었다. 자신이 주장하여 궐 밖으로 쫓아냈지만 수양대군이 다시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혜빈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혜빈이 어찌 일에 끼어드는가? 세종대왕께서 빈으로 봉하시었다 해도 본시 천한 여자가 아니었더냐. 그런 처지 어찌 함부로 국정대사에 간섭하려 드는가? 정인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황효원은 당황하고 옹송거리며 뒤로 물러나 꿇어앉았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뢰올 뿐이옵니다. 정인지는 다시 침착하게 입가에는 씁쓸한 웃음마저 띄우면서 말했다. 알았으니 내일 아침에 입궐한다고 전하게. 이렇게 정인지는 수양대군의 뜻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한명회와 권남은 왕비책봉에 대하여 처음에는 맹렬히 반대했었다. 거상 중에 그것은 될 말이 아닙니다. 또한 다시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라지요. 거슬리는 식물은 싹이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말했다. 한명회가 속을 털어놓고 노골 쪽으로 하는 말에 수양대군은 크게 노했다. 그러나 한편 한명회가 비록 지금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수양대군은 항공, 이제 그런 막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로 하오. 또 그따위 소리를 했다가는 큰일을 당하게 되오. 내 이번에는 듣지 않은 걸로 그냥 흘려버리겠소이다. 하고는 그를 엄히 꾸짖으며 타일렀다. 이리하여 한명회와 권남도 하는 수 없이 일단은 수양대군의 뜻을 따랐다. 집현전 학사들은 신숙주의 설득으로 왕비책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했다. 정월 11일 날이었다. 수양대군은 왕비 책립안을 정식으로 조정에 제출했다. 조정에서는 전혀 일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드높았다. 거상 중에 왕비 책봉을 한다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책립안에 거세게 반발하리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 의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세가 찬성 쪽으로 기울어지자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차츰 찬성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로 변해갔다. 그날 저녁에는 이러한 조정 신하들의 뜻이 왕에게 알려졌다. 양녕대군이 종친을 대표해서 나오고 조정을 대표해서는 좌의정과 우의정이 나왔다. 그러나 왕은 윤허를 내리지 않았다. 다른 말은 없고 다만 효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이었다. 종친들과 대신들이 사흘 동안 잇따라 끈질기게 종용을 했다. 왕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는 모든 신하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윤허를 내렸다. 이리하여 정월 21일 날 왕은 상복을 벗고 평상시 차림으로 근정전에 출어하여 송현수의 여식을 왕비로 맞아들이 채비를 했다. 왕의 증조부인 효령 대군보와 호조판서 조혜를 송현수의 집으로 보내어 그의 딸을 왕비로 책립한다는 뜻을 정식으로 전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은 옥책문을 내리게 했다. 하늘과 땅이 덕을 합하여
만물을 생성케 한다. 왕 되는 자는 하늘의 법을 따라 반드시 원비를 맞아들여 종통을 받들고 풍화의 터전을 삼는다. 내 어려서 나라를 이어받아 공경하고 경계하여 서로 이룰지니 마땅히 내조의 힘을 빌릴 것이다. 이에 널리 좋은 가문을 찾고 두루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였더니 그대 송씨는 성품이 온유하고 덕이 극히 뛰어나서 진실로 황후의 자리에 적합하고 한 나라의 어미될 분이시거늘 이제 사자를 보내고 옥책 보장을 주어 왕비로 삼고자 한다. 몸을 같이 하고 같이 즐겨서 종묘를 받들고 관유 지화와 종사의 기쁨이 모두 오늘부터 비롯됨이니 삼가하지 아니치 못하리라. 이리하여 왕비의 책립이 끝났다. 이와 동시에 권완의 딸 권씨와 김사우의 딸 김씨가 후궁으로 간택되어 궁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홀몸이던 왕이 새 가족을 거느리게 된 것이다. 왕비 책립이 끝나자 단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거상하는 기간의 단축 여부였다. 단상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수양대군이었다. 그는 그의 형님인 문종왕이 치세 중에 부왕의 거상에만 골몰하고 효도의 노예가 되어 국정까지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질려버렸던 것이다. 수양대군이 보기에는 문종왕은 앞뒤가 막힌 답답한 임금이었다. 치세 2년 동안 부왕의 거상에만 정성을 기울여서 임금다운 일을 못했으니 그 화는 결국 백성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잘 살아야 선정이 베풀어진 것으로 믿었다. 옛것에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 고쳐야 할 나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형식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번 기회에 단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반대할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소신대로 밀고 나갈 작정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예조참의 어효첨이 항의하고 나섰다. 왕후를 맞아들이는 것은 종사의 앞날을 위하여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만 굳이 단상을 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어효첨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수양대군 앞에서 그의 말을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직 대상은 넉 달이 남아 있었지만 백관이 모두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조정에 나와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따라서 백성들도 오래간만에 임금의 탈상에 안심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세종 승하 때에 복을 잇기 시작하여 문종 말년에 그것이 탈상하여 잠시 복을 벗었으나 다시 문종이 승하함에 이제껏 복을 잇고 지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슴에서 나온 새. 옛날 강원도 강릉 땅 성상면, 삼북리와 왕상면, 도마리 사이에 있는 고개 밑에 한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 나는 언제나 결혼을 하지? 내년이면 30살인데 이러다 총각으로 늙어 죽는 건 아닌지. 총각은 자기 신세가
가련했어요. 그래서 늘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지요. 총각은 숯을 구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숯가마에서 숯을 굽고 오다가 해당 화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총각은 해당 화밭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해당 화밭 한가운데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죠. 아니, 저게 뭐지? 호기심이 생긴 총각은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곳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숨어 있는 것이었죠. 총각은 처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어디서 온 처녀요? 그러자 처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죠.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딸입니다. 몹쓸 죄를 저질러 옥황궁에서 쫓겨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겠군요. 제가 돌봐드릴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총각은 처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돌봐주었죠. 총각과 처녀는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서로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부부가 되기로 맹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숯가마로 간 신랑은 그날따라 일이 많아 점심때 집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색시는 신랑의 점심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숯가마로 향했습니다. 물러거라, 감사님 행차시다. 고갯길에 가는데 길 저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색시는 길에서 벗어나 허둥지둥 길 아래 해당화 밭으로 몸을 숨겼지요. 가마를 탄 감사가 관속을 거느리고 나타났어요. 감사는 갑자기 가마를 멈추게 했지요. 오, 이상하다. 빗줄기가 비치는구나. 저 아래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해당화 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색시가 하늘 사람이어서 빗줄기가 비친 것이었습니다. 그래, 관리 하나가 해당화 밭으로 내려갔지요. 관리는 해당화 밭에 숨은 색시를 금방 찾아냈어요. 감사님한테 가자. 관리가 이렇게 말하자 색시는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잡아가지 마세요. 하고 빌었지요. 색시는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관리에게 주며 감사님에게 이 신발 한 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애원했어요. 그래, 관리는 색시가 하도 딱해 신발 한 짝만 들고는 감사에게 갔습니다. 이것밖에 없던데요? 관리의 말을 듣고 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허, 그럴 리가 없다. 해당화 밭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여기서 보면 해당화 밭이 이상하게 환하다. 무언가 귀한 것이 있다는 증거이다. 관리는 다시 해당화 밭으로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감사님한테 가야겠다. 감사님 말씀을 너도 들었지 않느냐? 관리의 말에 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저를 잡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저를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색시는 금반지를 빼어 관리에게 주었어요. 감사님에게 이 금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했지요. 관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금반지를 들고 감사에게 갔습니다. 해당화 밭에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의 말을 듣고 감사는 또다시 고개를 젓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해당화 밭속이 저렇게 환한데 아무것도 없다니 말이 되느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찾아보아라. 만일 또 거짓으로 아뢰면 네 목을 치리라. 감사의 준엄한 분부에 관리는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해당화 밭으로 달려 내려가 색시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큰일 났다. 빨리 감사님한테 가자. 꾸물거리면 내 목이 달아난다. 관리는 색시를 강제로 감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감사는 색시의 얼굴을 보자마자 넋이 나갔어요. 아니, 사람이냐 선녀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니. 그렇게 감사는 색시를 데리고 길을 떠났지요. 숯가마에서 일하던 신랑은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왔어요. 색시, 나 배고파. 밥 좀 빨리 차려줘. 신랑은 부엌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부엌에는 색시가 없었지요. 어디 갔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색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신랑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지요. 아주머니, 제 색시 못 보셨나요? 보았지. 아까 점심때 숯가마로 간다고 나가던데 광주리를 이고 말이야. 신랑은 집에서부터 숯가마에 이르는 길을 정신없이 뒤졌어요. 마침내 해당화 밭에서 점심 광주리를 찾아냈습니다. 아니, 광주리를 버려두고 어디 갔지? 아까 감사님이 이 길로 지나가는 것 같던데. 아, 불사. 그렇구나. 색시가 감사님한테 붙잡혀갔구나. 이 일을 어찌한담. 신랑은 마침내 울음보를 터뜨렸어요. 내가 점심때 집에 밥 먹으러 왔더라면 색시를 감사님한테 빼앗기지 않았을 터인데. 신랑은 집에 돌아와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랑은 그날부터 밥 한 끼 먹지 않고 온종일 눈물로 보냈지요. 나중에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신랑은 조용히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꽃 피고 새우는 어느 봄날이었어요. 신랑이 홀로 죽은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고개에 올라 신랑의 시신을 묻으려 할 때 신랑의 가슴에서 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신랑의 넋이 담긴 새는 감사의 집으로 날아갔어요. 색시는 감사의 집에서 살고 있었지요. 뒷마당에 있는 별당에서 거문고를 타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별당 앞에 우뚝 선 매화나무 가지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새는 맑고 고운 소리로 우짖었지요. 그때 별당에는 색시가 감사와 앉아 있었어요. 색시는 새의 울음소리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불쌍한 내 신세. 어느 색시가 나한테 시집 올 것인가 하는 신랑의 신세 타령이었지요. 색시는 갑자기 거문고를 타기 시작했어요. 새의 울음소리와 거문고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답게 들렸지요. 색시는 자기 남편이 죽어서
새가 되어 날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색시는 감사에게 말했죠. 아내를 감사에게 빼앗긴 남자가 죽어서 새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 새입니다. 뭐라고? 감사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매화나무에 앉은 새를 향해 베개를 집어 던졌죠. 새는 색시를 원망하며 연못으로 날아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